네, 반도체 우선 코스피 2차 전지 어제도 뭐 아주 반도체 쏠림, 코스피 쏠림 뭐 또 극심했던 날입니다. 네. 사실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해서 이제 상승률에 못 미치는 거에 아니라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는 날도 이제 코스닥이 하락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 뉴스거리도 이제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이제 그 거래소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뉴스거리가 안 된다는 네. 말씀이. 그래서 이제 기사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이제 코스닥은 2차 전지 때문에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2차 전지가 특히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네. 다 안 좋았는데 맞습니다. 코스닥 시총에 상위에 이제 2차 전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좀 네. 표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저는 그런 표현까지 자료 보다가 봤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좀 코스닥이 되고 있다. 코스피로 네. 다들 그냥 몰리니까 이를테면 코스닥에서 뭐 개별주든 ETF 상품 뭐 투자하고 있던 분들이 다 그거 매도하고 네. 그거 그냥 가지고 다 뭐 코스피에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들어가든 아니면 코스피에 ETF를 들어가든 아니면은 그냥 뭐 삼전이나 닉스를 사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예. 이 장기화되면은 되게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봤는데요. JP모건이고 이제 우리나라 이게 물론 강세장일 때 전망치긴 한데 15,000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카드 칠 때 이제 레이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계속 더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JP모건이 제시를 좀 했죠. 기준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12,500 정도 본다. 아주 낙관적이었을 때 15,000을 그렇죠. 보고 그다음에 비관적이었을 때는 이제 최저점 이제 하단을 한 8,00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하단을 8,000원으로 잡은 게 되게 좀 남다르게 들리더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8,000이어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JP모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보다도 이런 종목을 우리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종목은 사지 말아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좀 표현을 했는데 지수 전망을 하면서 종목 얘기까지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호 종목이라고 이제 좀 약간 애들러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호 종목 이제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고 하이닉스는 뺐는지 기사에서 이제 오타가 나는지 일단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기, 뭐 현대차, 삼성생명, 하나에어로, KB금융, 뭐 현대일렉, APR, 이스페타 이런 종목들은 이제 JP모건이 우리도 이거를 좀 선호하는 종목이고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섹터별 대장주들이 대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종목일 수도 있는데 사실 비선호 종목인데 뭐 JP모건이 비선호한다라고 해서 뭐 꼭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보험 쪽에서 현대해상을 딱 찍은 게 조금 이례적인 하고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앞으로 이런 종목이 뜰 가능성이 있어라고 이제 표현한 게 백화점이나 이제 뭐 화장품, 여행주, 증권 뭐 이쪽을 좀 섹터를 좀 뽑아놨습니다. 백화점, 증권, 여행. 네.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도 여행주들이 좋더군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소비자 단의 뭐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세 번째 가보죠. 수익률을 170%를 찍었는데 액티브 ETF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한다. 이 기사는 뭡니까? 이게 조금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 네. 그 ETF 같은 경우는 꼭 그 어떤 지수 이제 비교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운영 네. 규칙이. 이제 보통 패시브 같은 경우는 그 지수에서 0.9% 위 이제 위로 0.1 아래로 0.1에서 0.9% 안에 꼭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10% 오르면은 이제 이 패시브 ETF 같은 경우 최소 9%나 11% 안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더 올라가도 안 되는 거고요.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더 내려가도 안 되는 거고. 액티브 ETF 같은 건 0.7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30% 위아래로 열어놓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지수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투자자 보호 뭐 이런 차원은 패시브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액티브는 글쎄요. 근데 이번에 상장 폐지되는 게 다 액티브 ETF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액티브 ETF들이 이제 비교 지수 대비해서 이제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니네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손실이 많이 나도 안 되지만 수익이 비교지수 대비해서 많이 나면 안 되라고 그래서 액티브 ETF를 상당수를 이제 다음 달서부터 상장 폐지를 시키는데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애플 관련 ETF가 있거든요.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네. 이제 비교 지수가 이게 블룸버그 탑3 애플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니네 이거 상관 지수 왜 이걸 0.5를 안 맞추냐라고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저 제목에 있는 그 ETF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증권계에서는 이게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이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주식들을 좀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게 좀 아이러니가 상당히 좀 문제가. 그게 무슨 액티브 펀드예요? 그래서 증권계에서는 액티브는 최소한 이걸 좀 상관계수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변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그런 분들은 패시브 펀드를 주로 두시는 네, 거고 네, 당연히 네. 뱅가드 같은 미국에 네, 네. 따지면 그다음에 나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대신 네. 뭐 그만큼 리스크도 감소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액티브 펀드를 네.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이슈됐었던 코스닥 액티브 펀드들은 이제 업종이나 섹터를 안 가리고 이걸 편입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 액티브 펀드들도 코스닥 150이나 이런 지수들을 추종을 해야 된다. 0.7 내에서.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액티브 그걸 액티브라고 붙일 수가 있나요? 액티브는 정말로 액티브하게 치열한 그 매니저들 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목표인데 물론 그 경쟁 과정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는 데 당연히 있겠지만 참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도라든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도 마치 이제 축구로 따지면은 K리그하고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축구를 보는 식인 거잖아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 시장에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에는 몰랐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이거. 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면 바꿔야죠.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거 이렇게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요즘에 주가가 아주 부진하죠. 8월에 더 큰 폭탄. 이 더 큰 폭탄이라는 거는 물량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오버행이라고 어떤 표현을 하는데요. 오해수 물량. 예. 네, 이제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과 일단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은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이고, 예. 네, 우려감은 이제 지금 스페이스X는 전체 주식이 130억 주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만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급등을 하고 조금만 매도가 나오도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8월 10일서부터 보호해수 물량이 순차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풀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175달러 이상 되면 또 추가로 10%가 더 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3달러죠. 그래서 8월 20일, 9월 10일, 9월 25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풀리는데 이제 지수에 들어가면 또 패시브 물량들이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공매도 물량도 현재 좀 4천만 주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큰 물량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기대감과 우려감 중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좀 반응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하자마자 막 한 3일간 왜 한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텔레그램에 올린 걸 봤더니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1년 동안에는 스페이스X 안 볼란다. 1년 뒤에 가서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고 포텐셜이 굉장히 큰 건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슈들 살펴봤고 이제 오늘 박 의원님이 플로어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볼 내용, 삼전 닉스 실적 기대감. 자, 이거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프리마켓 얘기 좀 한번 살펴보죠. 조금 변화가 좀 나타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반에 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계속 트라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어제 사실은 좀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 오늘 반영이 좀 일부 되는 것 같죠. 초반보다는 조금이지만 1% 이제 좀 낙폭이 1%를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스퀘어도 2% 넘겨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이 좀 혼조였고 오늘 뉴욕 시장에서의 하락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들에 대한 수익성 우려 이게 또 다시 좀 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어쨌든 자꾸 이제 한쪽에서 좀 붙잡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는 시. 뭐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오늘 유가가 좀 오르긴 했으면 전체로 유가는 계속 좀 약세고 하향 안정세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가장 그동안의 시장의 부담이었던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부상을 하고 있던 거 이게 부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좀 초반의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있긴 합니다. 한데 뭐 뚜껑 열어 또 봐야죠. 자, 박근호 의원님 지금 준비됐다니까 바톤 넘겨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은 사실 뭐 온 국민이 외우고 계실 정도로 뭐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2분기 때 뭐 90조, 하이닉스가 이제 70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할 때 뭐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뭐 몇 배가 네 배가 늘었는 이런 것보다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을 이끌었고 앞으로 마이크론과 또 연결시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바로 SCA랑 Take or Pay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 시장은 수치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이 SCA와 Take or Pay라는 계약 내용과 관련돼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줬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2분기 발표할 때 이 두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 두 단어의 뜻과 마이크론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두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죠. 스트래티지 커스터머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략적 고객 계약이죠. 우리가 보통 뭐 장기 공급 계약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장기 공급 계약이 영업이익률을 안정되게 갖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LTA, 기존의 이제 LTA, 롱텀 어그리먼트와 다른 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 고객사와 어떤 구매를 넘어서 일회성으로 제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핵심 기업들과 수년간 장기적인 물량과 가격을 약정하는 구속력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구속력이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Take or Pay라는 단어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SCA와 더불어서 Take or Pay 이건 그냥 뭐 초등학생들이 해석을 해도 그냥 똑같은 단어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의역도 필요 없고 테이크 물건을 가져가든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뭐 1,000억을 계약을 했다고 치면 니네가 1,000억을 갖고 가든 안 갖고 가든 1,000억 원은 우리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는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애플과 마이크론이 뭐 디램 계약 1,000억 원을 했는데 애플이 500억 원어치만 갖고 가고 우리가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데 이 500억 원어치는 좀 나중에 우리가 갖고 가든가 말든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안 됩니다. 무조건 500억을 물건을 갖고 가든 안 갖고 가든 나머지 500억은 무조건 줘야 돼요. 마이크론한테. 이 두 단어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투자자들한테 어떤 생각하게 만든 두 가지 단어입니다.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 계약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6건의 SCA 체결 완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16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올해서부터 30년까지 14건인가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즉 SCA 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이나 매출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물량 커버리지 얼마만큼의 물량을 이제 체결을 했는지. 테이크 or Pay로 D램 물량이 20%, 낸드 물량이 약 33%, 3분의 1 정도를 테이크 or Pay 구조로 일단 법적 의무를 확정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 D램 20%면 생각보다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하면 무조건 매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계약을 해놓고 이제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론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일단 최소 가격 기준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000억 달러, 150조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220억 달러, 우리나라 33조를 확보를 했고요.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운사이클 방어선이 구조적으로 격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가격적으로 밴드를 둘 때 하한을 이제 플로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가격 하한선을 정해뒀어요. 반도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는 이 가격 이하로는 안 준다. 니네가 계약을 하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든 반도체 가격이 만약 1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는 계약을 200달러로 했기 때문에 하한선을 100달러로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200달러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계약이죠. 가격 상한선도 설정을 해놨어요. 일단 CQ2가 뭐냐면 캘린더 쿼터 2라고 해서 이제 2분기, 이제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2분기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캘린더 쿼터라는 것은 이제 달력에서 2분기니까 4, 5, 6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분기 때 시장가로 설정해서 반도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해당 해의 2분기 가격이 상한선까지만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2분기 캘린더 쿼터 2분기가 상한선이 100달러였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막 3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고객사들이 너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2분기의 고점인 캘린더 쿼터 2분기까지만 100달러까지는 받겠다. 그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이게 기가 막힌 개혁 내용입니다. 마이크론 이번 실적 발표 때. 신제품은 계약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신제품은 가격 결정을 안 해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이크론이 뭐 HBM4E, HBM5 이렇게 계속 신제품을 내놨을 때 그거는 가격에서 아예 빼놨습니다. 상한선을 아예 정해놓지 않았어요. 프리미엄 계약을 통해서 더 높은 계약을 받기 위함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 개를 블룸버그 기준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블룸버그 기준에서 일단은 비교를 했는데 시총은 어제 기준이에요. 마이크론 밤사이 가격은 좀 빠져 있고 시총은 삼성전자 조금 앞서 있죠. 26년 예상 영업이익이 356조, 264조, 188조. 하이닉스 이번에 2분기 90조 예상 나오고 있는데 27년은 뭐 더 늘어납니다. 496조, 394조, 280조로 예상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28%대의 영업이익률은 안 나오죠.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더 지금 반도체 쪽에 집중도 때문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 네, 뭐 27년도 예상 영업이익도 거의 똑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하이닉스를 앞서는 듯한 느낌. 26년, 27년 예상 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